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이어서 무릎 부상이 전신 통증으로 번지다. 무릎 부상이 과학 기술을 공부하라. 바라보는 방식을 배워라.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다빈치. 최고의 순간이었다. 빌 카서는 아무도 밟지 않은 강렬한 봉우리 들로 둘러싸인 설산에 서서 그 장엄함에 잠시 압도되었다. 몸을 숙여 슬로프를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웨이크보드 위로 눈벌이 세차게 뛰어 올랐다. 빌리는 한 바퀴 카빙. 빌리가 스노우보드로 빌리는 대부분의 14세 스노우보드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애송이 취급을 받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자신만만했다. 그래서 그 빌리가 슬로프의 어떤 이것을 스노우보드를 하는 중에서 크게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네요. 14세이던 어느 날 빌리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맹렬한 속도로 산을 내려가다가 형보다도 먼저 뛰어난 기술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젊지만은 뭔가가 마음은 붕 떠서 180도 공중회전을 하리라 마음을 먹으면서 레일 위로 뛰어올라서 빠르게 내리 달렸다. 그러나 솜씨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도중에 한쪽 손이 레일에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던 것이다. 등이 휘어지고 무릎뼈가 거의 탈골될 만큼 다리가 비뚤어진 채 추락했다. 고약한 착지였다. 와, 엄청나게 그냥 실수를 정식적으로 안 하고 너무나 과욕을 부렸군요. 극심한 통증에 온몸에 찢겨버렸다. 이렇게 해서 정형 의사가 MRI를 찍어보니까 전방 10자 인대가 찢어진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참 고통의 수술을 8개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후유증이 왔군요. 빌리는 저도 모르게 점점 노션 할머니처럼 움직였다. 힘이 쭉 빠졌다 이 말이죠. 잔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리며 절망해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급히 후송 다니면서 엑스레이, CT 온갖 검사를 다 해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 골수 검사도 소용이 없었고 신경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통증 전문가, 무릎 전문가 등등 전문가는 다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지만은 효과가 없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의지할 바를 몰라 극심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정맥에 모르핀 주사만 놓았다. 그렇게 찾아든 통증은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온몸을 태우듯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마약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시 면역이 살아나면서 또 통증이 오고 거듭. 그런데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억제를 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관심을 끌려고 통증을 과장한다고 짐작하는 것은 구차하다. 게다가 환자가 주변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으며 운동에 전념했던 행복한 10대라면 그런 판단은 거의 의료 과실에 가깝다. 의료 과실? 5분간 인터뷰가 끝나고 한 정신과 의사는 빌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꾀병을 부린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 남자답게 굴으라고 호통을 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너무 터무니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형 트래비스는 이제 18세가 되었지만 친구들과 주말마다 스키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수월해지진 않았다. 심지어 비수기에도 그는 팀브라인 산장에서 그럴싸한 일거리를 얻어냈다. 이렇게 해서 트래비스는
빌리가 게임을 다시 하도록 깨어내려고 부단히 애썼다. 한번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형도 그렇게 마음껏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는가 봅니다. 형은 깁스만 하고 다시 나갔지. 다쳤을 때 나도 알아. 빌리가 중얼거렸다. 형이 한 말에 숨은 뜻이 날카로운 파편 박히듯이 심령을 파고들었다. 나와는 경우가 달라. 트래비스 형.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것 같은데 한 줄기 희망도 없이 여러 달이 지났다. 계속해서 고통과 통증이 상처는 회복되어도 고통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반사성 교감신경 이 영양증은 원래의 부상에 비해서 통증이 과하고 지속적인 것이 특징이다. 나중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알려졌다. 광범위한 신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수없이 많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내린다 해도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적어도 이제 병의 정체는 알게 됐잖아요. 사실 처음으로 설명했던 의사는 사일러스 위어 미첼이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 그는 야만적인 총검에 의해서 자상과 총상을 입고 전장에서 끌려나오는 병사들을 치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30m 거리면은 머스킷 총의 총탄은 병사를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 상처는 거의 치명적인 셈이다. 상처가 심하지 않다 할지라도 진흙이나 옷조각, 화약 잔여물로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서 미첼이 상황을 알아차리게 될 즈음에는 환자들이 이미 폐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미첼은 원래 작혈통이라는 불리는 신경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이다. 고통을 일으키는 특별한 원인들 중에서 그는 운을 띄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손상된 신경에서 손상되지 않은 신경으로 번지는 병적인 변화에 가끔 수반되는 것이라는 점뿐이다. 거의 100년 후에도 의사들은 여전히 연구 중이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질병을 치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UCLA 신경외과 의료센터에 따르면 반사성 신경이양증의 표준의학 치료는 대개 효과가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치료는 찾아낸 사일러스 위어 미첼의 남북전쟁의 부상병들을 돕느라 고군분투할 때 그가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절단이었다. 잘라내야 됐다 이 말이죠. 비록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도 말이다. 미첼리러 신경생리학과 반사성 교감신경이양증의 치료는 여전히 규명하기 힘들지만 그 병의 달갑지 않은 진행 상황은 명확해졌다. 이 증상은 처음 몇 달 동안 관절통과 근육 경련을 동반한 타는 듯한 통증을 끊임없이 유발한다. 사소한 상처에서 비롯된 줄어들 가망이 없이 그런 강력한 고통, 전신으로 퍼지는 것은 어찌 보면 절망이라는 감정이 처방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질병에 감정적인 고통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어찌 이상하겠는가? 아픈데 이유가 없다니. 아픈데 이유가 없다? 클리브랜드 클리닉 의사들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물리요법으로 매일 공격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처방을 했다. 빌리는 14번에 걸쳐 교감신경근 차단을 받았다. 이대로라면 통증이 거의 반나절 동안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고통은 기껏해야 12시간 동안 경감되었을 뿐 빌리는 다시 고통으로 비명을 질러댔다.
통증이 멈추는 사이사이에 걸을 수는 있었지만은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에 갈 수는 없었다. 그로서는 그렇게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의사들은 그의 동료를 주의력 결핍장애 탓으로 돌렸다. 그가 집중을 못하고 혈기왕성했던 10대, 세대 소아과 의사는 그에게 주의력 결핍장애 증상을 가려치는 약품 콘서타를 주었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복용 당시는 약간의 호전이 있는 듯 했지만 그에 따른 피로감과 불안 그리고 끊임없는 통증이 너무 사기를 꺾어서 증세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의대에서 이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임상감독 폴 로슨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다. 명확한 이유가 없는 통증 말입니다. 라이언이라는 이름 한 소년은 8세 때 무릎에 사소한 상처를 입었고 결국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으로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 무릎에 바람만 스쳐도 울어대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치료는 연마제를 사용함으로 바람보다도 훨씬 자극이 심했다. 그들은 라이언이 울거나 말거나 7개월에 걸쳐서 하루 3번씩 그의 무릎에 말린 쌀이나 팝콘 혹은 딱딱한 소를 문질렀다. 참 마사지를 했다 이 말인데요. 녹초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핵심은 시간이다. 반사성 교감신경 이해의 영양증과 비슷한 상태가 오래도록 치료되지 않은 채 있을수록 증상은 악화된다. 이미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아이들에게 그토록 효과적인 치료법이 성인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 빌리는 벌써 15세였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 빌리는 치료를 보기로 했다. 우선 그런 모든 진통제를 끊고 날카롭게 무거운 물건들이 가득 들어찬 배낭을 끌고 병원 복도들을 걷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빌리는 고통방에 주어지지 않는 그 짓을 하면서 낮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일부 아이들은 견디지 못해 중도에 그만두었다. 시련이 끝나갈 즈음에 빌리의 거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 그 결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5년간의 지긋지긋한 통증 후에 찾아온 최초의 희망적인 순간이었다. 뭔가가 신경이 회복되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모습인데요. 무엇이 통증을 만성으로 만드나? 빌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손상시키는 만성 통증을 앓고 있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억 명 이상이 만성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엄 실리는 1971년 포괄적인 통증관리 클리닉을 최초로 설립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통증이지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통증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했던 점이라면 신체는 매우 제한적인 목록이라는 점뿐이었다. 여러가지 통증의 변주곡이 있지만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없다. 밝은 빛을 눈에 비추면 통증을 느낀다. 막대기로 찔러도 통증을 느낀다. 감정을 상하게 해도 통증을 느낀다. 경험은 다양하지만 매우 다른 상황에서도 신체가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다. 모두 통증이라는 범주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뇌는 신체적인 통증보다 감정적인 고통을 더 빨리 인식한다. 만약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죽었다면 신경계는 즉각 반응한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이 혈류로 몰려들면서 심장 감각기를 조이며 혈당이 증가하고 근육을 긴장시켜서 동작을 촉발시킨다. 심장에 느껴지는 고통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느끼는 통증이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면 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훨씬 많은 작용이 일어난다. 만약에 칼로 손을 베었다면 피부 세포들은 즉각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려면 신체는 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일련의 연속 반응을 보내야만 한다. 우선 피부 세포들은 세로토닌, 히스타민, 물질 피,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움직이는 화학 전령들을 방출해서 특화된 신경 말단 외상 수용기에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 말단은 재빠르게 그것을 척수에 옮겨준다. 메시지는 뇌관으로 달려가 시상과 뇌의 상부를 경계시킨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비로소 비명을 내줄 수 있게 된다.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면 신체는 피드백의 고리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는 듯이 보인다. 등이 뒤틀려서 근육세포에 손상을 입었다면 등이 치유되어서 외상수용기의 활동이 잦아질 때가 몇 주 동안 통증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어떤 날인가 문의 손잡이를 잡으려고 몸을 돌린 순간 한 적이 강한 통증이 등을 타고 오른다. 이후부터는 통증이 확 타오르면 그저 의자에 주저앉는 수밖에 없다. 다쳤던 곳을 다시 다친 건 아니건 등의 통증은 만성이 된다. 빌리가 의사들 사이를 전전하며 통증을 가라앉힐 치료법을 찾고 있는 동안 의료법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였다. 만성 통증이 발생하면 신경계의 화학 신호 전달 과정에서 몇 가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진행 중이건 조직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만성 통증을 유발시킨다.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말이다. 화학적 신호들이 불발되는 것일까? 만성 통증은 실제로 뇌 화학작용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혼란스럽기만 했다. 알다시피 성인의 뇌는 변할 수가 없다. 이는 1990년대 초반 뇌에 관해 밝혀진 여러 사실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예일대학 신경학부 의장 파스코 라킥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25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말초 신경계에서 뇌로 움직일 때에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통증은 만성이 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통증관리 집단에서 제기된 이와 같은 질문들 때문에 우리 중에서 일부는 밤에도 깨어 있었다. 무엇인가 놓친 게 분명하다고 나는 확신했다. 아마도 최선을 다해 추정했던 사실들이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거르치는 중일지도 모른다. 세계의 주요 연구시설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가 항상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 부상의 결과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부러진 뼈가 붓거나 상처가 꿰매지면 통증은 이해할 만하고 치료는 효과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만성 통증은 규정하기 힘들고 복잡했다.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같은 극단적인 상황 외에도 만성 통증은 어떤 특정한 부상이 없이도 발생해서 시간이 흐르며 지속되다가 표준적인 의학 치료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는 관절염, 편두통, 당뇨병, 암, 자골신경통, 섬유근육통 같이 만성 통증과 연관된 많은 질환들을 알아내었다. 우리는 또한 우울증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만성 통증의 연관된 높은 빈도의 정신의학 질환을 살펴왔다. 심지어 그들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도 개발시켜 왔지만
성공률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의사와 환자 둘 다 병의 차도가 아니라 임시 처방을 기대할 뿐이었다. 가장 명백한 질문들이 대답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러한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은 무엇인가? 극심한 통증이 만성이 될 때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일까? 요점은 만성 통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만성 통증에 대한 정의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국제통증연구학회는 모든 가능성을 망라해서 만성 통증을 사실상의 혹은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연관된 불쾌한 감각이라고 정의했다. 감각은 주관적인 것이고 통증은 얼마간의 기여 요인이 있는지 지각과 관련된 현상으로 개인마다 독특하게 경험되는 것이라고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골관절염이 만성 통증을 일으켰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골관절염을 앓는 사람들 중 겨우 12%만이 통증을 경험할까?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싸우도록 외국에 파견되면 그들 중 상당수가 지속적인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몇 달 보냈다. 그들이 돌아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만성적인 감정적인 고통을 앓는다면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면 왜 참전 군인들 중에서 15%만 그러는 것일까? 약이 부작용을 부르고 부작용이 약을 부르고, 의학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만성 통증 외에도 점점 늘어나는 복잡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을 보고 있다. 레지던트 근무 초기부터 나는 증상 과잉 환자들을 접해왔다. 공통 분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의학 박사이자 가정의학 연보 편집장 스테인지가 지적했듯 전문화의 증가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인간적인 체계의 구성 요소들을 격리하고 분리하고 조정하는 데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자료를 통합하고 개인화하는 능력에서는 비교할 만한 진전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되었다. 계속해서 치유는 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든 약물과 처방이 호환되지 않는다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들은 같은 약물을 2번씩 받고 있다. 보통은 일반의가 처방한 약물이 부작용이었다. 환자가 그 약물을 이미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내과 전문의가 쉽사리 처방할 만한 약물이었던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의학계는 환자들의 전반적인 처방 사항을 의사들이 알기 쉽도록 전자 의무 기록을 만들도록 했다. 전자 의무 기록. 이런 어떤 통합 체계가 안 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의사의 본분은 진단이 아닌 치유이다. 치유. 진단이 아니고 치유이다. 연구로 인해 나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침술은 질병인 신체 에너지 흐름의 붕괴라는 추정에서 시설되었고, 에너지 흐름을 진단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기했다. 그래서 진리를 대하는 의사들의 모욕적인 방식 때문에 점점 늘어가는 진리원의 절망감은 내가 의사로서 너무나 자주 겪었던 경험이었다.
의사들이 개인적인 맞춤에서 어떤 방식이 아니고 이 성격 전달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점철한 의료훈련을 그것이 표방하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건강과 질병에 관한 신념체계의 주입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슈투트 피리에 슈타인은 자신의 책에서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신비함 속에서 기쁨을 찾고 의심을 일구는 법을 배우면서 불확실성을 믿기를 요구한다. 실험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과를 확신하는 것이다. 결과를 미리 확신하는 것이. 신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상으로 신경학적인 진단 시험은 명쾌했다. 발목에서의 진동 감각 상실, 특정한 기억 결손의 미묘한 차이, 혀 근육의 벌레 같은 움직임 등의 미묘한 관찰들은 두뇌나 말초 신경계 손상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드러내 보였다. 분석에 관한 상당히 세련된 능력으로 나는 신경학적인 업무가 훨씬 인상 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연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치명적인 신경병성 질병을 앓고 있다고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까지 나는 환멸감을 가까스로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런 진단은 나 역시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속에서의 의학계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군요. 대체 의학에 잠깐이라도 노출되었던 경험은 그런 의사가 되는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최고의 의술은 항상 연구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빌리와의 만남에서 그는 17세였다. 3년 동안 전문 의료진은 찌르고 재촉하고 큰 피해를 주어왔다. 군대와 같은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무자비한 탈감각 치료. 우리가 만났을 즈음에 나는 가정의학과 통증의학 그리고 침술 분야에서 공인된 국가위원회에 속한 몇 안되는 의사 중의 하나였다. 빌리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그 내력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고, 내력에 대해서 그래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의문은 아직도 남았다. 왜 건강한 청소년이 그런 상황에 처할까? 그렇죠? 건강한 아이가 왜 그럴까? 무언가가 그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무시무시한 질병에서 형 트레비스처럼 빌리도 끊임없이 운동을 했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요. 마지막 몇 년 동안 빌리는 회복하기가 더욱 힘들어져 갔다. 힘들어서 최소 6년은 된 집이었고,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한 이래 빌리는 다른 곳에 살면서 알았던 것보다도 감기도 더 많이 걸리고 귀 감염도 더 자주 앓았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이 6년 된 집인데 해가 지나면서 폭풍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수해를 입었다. 몇 년 전에는 지하실에 홍수가 났고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고 습기가 많이 찼다 말인데요. 그해 초기 기업 동료 중 한 명인 존 린드가 생체 유독성에 관한 책을 소개해 중이 있었다. 생체 유독성. 의사들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진 객관적인 측정 자료인 모든 종류의 생체 지표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서 마른 기침과 옅은 다양한 것들이 원인일 수가 있다. 생체 지표. 생체 지표는 의사들에게
그들이 필요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객관적인 높은 수치는 혈압이 올라갔을 것을 보여주지만 왜 올라갔을까?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급성 질환 때문에 오른 것일 수도 있다. 오른 혈압은 신장이나 갑상선 질환의 부차적인 징후일 수도 있다. 만약에 당신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너무 높고 특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없다면 틀림없이 고혈압이란 진단이 내려질 것이다. 확신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고혈압을 방치하면 건강에 매우 위험하고 따라서 우리는 당신에게 약을 처방한다는 것이다. 약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혈압을 낮추기만 한다. 만약에 약을 복용해서 혈압이 떨어진다면 당신과 의사는 당연히 안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 것이라고는 약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뿐 고혈압의 원인을 치료한 것은 아니다. 원인이 뭔지 생체 지표들은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같은 질환에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측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세균성 폐렴과 같은 또 다른 경우에는 질병의 특정한 원인에 맞춰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의학 분야가 정황 증거에 해당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생체 유독성에 관한 생체 지표를 발견했다면 난 그것에 대해서 지독하게 알고 싶다. 조언과 나는 슈메이커를 만난 그가 연구한 결과들을 토론하기 위해 메릴랜드 남부로 달려갔다. 독성 감염은 중금속, 마약, 농약, 식품 첨가물, 화학, 요법, 독소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미 널리 인식된 질환이다. 이러한 독소들은 신체 곳곳에 손상을 일으키지만 특히 뇌와 신경계에 치명적이다. 슈메이커 연구는 전통적인 의학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독소보다 훨씬 많은 환경 독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밝혀진 독소들에 의해서 유발된 질환들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적인 유독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주목과 집중의 어려움, 주의력 결핍 장애, 두통, 수면 장애, 만성 피로, 근육통, 배변 장애, 천식을 포함해서 매우 다양했다. 슈메이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민감한 사람이 독소에 노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라고 했다. 슈메이커는 곰팡이와 곤충 자상에서 비롯되는 독소들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유전자 표지가 자주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은 생체 유독성으로 알려진 독성이 몸에 쌓이는 것에 특히 취약하다. 이렇게 약했다는 거죠. 간이 이런저런 독소를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독소들을 창자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인구의 약 20%는 이러한 제거 처리가 실패로 끝난다. 그래서 방부제 등등 빌리가 이런제 유전자 조합을 가졌다면 몸의 독소들을 제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생체 유독성. 그렇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의학적인 연구는 그것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데 많은 방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많이 이해할수록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군요.